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뉴라이트가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뉴라이트가 사실상 언제부터 이렇게 태생됐고 언제부터 이제 정치 세력화됐고 실질적으로 뉴라이트가 영향력이 어디까지나 끼치고 있는지 그걸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의 격동기를 보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공주의, 그렇죠? 그 반공주의가 독재 정부였던 박정희, 전두환까지 가면서 이어졌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북풍몰이, 총풍 사건, 대표적인 게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게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했던 총풍 사건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공작을 하려고 했던 북풍 공작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이 그때까지 이제 그 이념의 어떤 그 갈라치기, 이념의 결국은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좌익과 우익 또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보수 진영의 반공주의가 깨진 최초의 선거예요. 저는 의미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초원 복집 사건에서 막 국정원 막 그 일으켜갖고 자기네들이 막 공작을 하고 막 그런 공작 정치가 있었어요. 1997년의 대선이 최초로 이 북풍 반공주의가 먹혀들지 않는 선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때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반공주의, 그 다음에 그 보수 진영의 가치가 깨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이 뉴라이트라는 사상은 일본 사상이죠, 여러분들. 일본의 극우들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 발전과 그 어떤 그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재조명하는 일본의 어떤 역사학계의 사상이에요. 그 일본의 역사학계의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병직이라는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경제학자가 역사를 재단한 거죠. 이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일본 도쿄의 교환 교수로 넘어가요. 안병직에 뉴라이트의 대부는 안병직이에요. 그 안병직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영훈이에요. 안병직의 제자가 이영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병훈이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도쿄대에서 교환 교수로 갔다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처음에 일본의 이런 어떤 새로운 근현대사의 개념을 본인이 전향을 하면서 사실상 뉴라이트가 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90년대에 서서히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사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뉴라이트의 어떤 이런 일본의 근간을 둔 사상이 언제 먹히기 시작하냐면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 2002년 이후죠. 2002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그때 새로운 바람이 뭐냐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반민특위라는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어떤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밑에 있었던 친일청산법, 그 다음에 친일진상규명법, 친일재산환수법, 이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엄청난 사륙과 수탈을 당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일본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민족주의자들이죠. 2002년에 이제 숨어있던 어떤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역사학자들이 나서서 친일 청산법, 그 다음에 친일 진상규명법, 그 다음에 친일 재산 환풍법,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세 개가 노무현 정부 때. 친일 진상규명법은 그러니까 친일을 어떤 놈이 했냐, 그렇죠? 얘가 진짜 친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과거에 1945년 반민특위에서 했다 그러면 그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2002년에 할 때 더 쉬웠을 텐데, 반민특위가 일본 그 식민지 시대의 경찰들에 의해서 습격당한 이후에 그 반민특위 자료가 전부 소각됐어요. 그 당시에 반민특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잡아들인 입건했던 자들이 7,000명에 달합니다. 그 자료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2002년도에 사실상 제2의 반민특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 진상규명법이 언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냐면 2003년이에요. 2003년 16대 국회에서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정확한 변명이 법명이 뭐였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게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엄청난 한나라당의 반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김용균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용균 의원은 경남 합천에 있던 지역구를 갖고 있던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반대를 하면서 했나 했더니 이 김용균 의원의 아빠가 김명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부친이 친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했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이야 여러분들 누구 아빠가 친일파다, 누구 아빠가 어떤 의원의 아빠가 친일파다 다 알지만 2002년에 친일 청산법이나 친일 진상규명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김무성의 조부가 친일파였는지 정진석의 조부가 친일파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이제 서서히 한나라당 안에서 자기 조부 그리고 자기 외가 이쪽의 친일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상 민주당이 그 당시에 발의했던 어떤 친일의 법들, 진상규명의 법들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뭐냐면 그 친일 진상규명법 중에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민주당은 소위 이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일제시대 때 장교로 있던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다라는 어떤 그 민주당이 발의한 거에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장교의 범위를 중좌 이상, 그 중좌라는 것은 우리나라 군 체계로 하면 중령 이상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일본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중좌 이상으로 하면 박정희나 그들이 얘기하는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게 되죠. 백선엽이나 박선엽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 장교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는 중위였거든요. 소위로 인간에서 중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우겨서 이제 중자 이상이 되면서 누더기법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누더기 된 법이 됐던 친일 진상규명법이 2004년에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역풍이 불어갖고 열린 우리당이 그 당시에 153석이라는 단독 과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열린 우리당이 다시 이 친일 진상규명법을 다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소위로 낮춰버려요. 소위로 그 전에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누더기법을 대면서 중령이었던 것을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주도로 소위까지 낮춥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중요했냐면은
이 친일 진상 규명법, 즉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는 동행 명령권과 징역 또는 벌금 이런 걸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굉장히 센 조직이었습니다. 조사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기소할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의 갖춘 친일 진상 과거사 규명위원회였어요. 벌금도 매길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또 이 법을 누더기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냐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직접 조사도 할 수 있었고 경찰의 고발 고소를 통해서 이 법안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과태료로 바뀌는 거예요. 과태료.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당도 계속 열린 우리당이 그 당시에 153석이라는 과반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반대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놈들이 어떤 술책을 펼치냐면 한나라당이 갑자기 이 친일 진상규명법을 개정안을 또 내요. 그 개정안을 냈는데 오히려 확대시킵니다. 확대를 시키면서 그러면 다 뒤지자. 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뺀 게 있어요. 뭐냐? 언론계와 문해계는 빼자. 오히려 한나라당이 자꾸 반대한다는 이미지에서 탈출하려고 그럼 더 확대시키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더 확대시키자 그러냐면 언론 즉 조선과 동아는 빼고 문화계는 빼고 그 다음에 강제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로 낮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강제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과태료로 낮추고 확대하자고 하면서 언론과 문화는 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무현 대통령이 뒀었죠.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계 산하기구로 만들려고 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힘 빼기의 작업을 충실하게 했었죠. 그 다음에 친일환수법. 친일환수법은 뭐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발의가 됐던 거예요. 12월에 법사위를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데서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대박이죠. 친일제사 환수법은 2005년 12월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만장일치로 통과해요. 이게 통과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우리당이 153석이라는 과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만장일치를 통과해야 됐냐? 한나라당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럼 그렇지. 한나라당이 참석을 안 하니까 민주당과 진보지정에서만 통과시키니까 당연히 100%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죠.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보수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과거 친일의 행적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밝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치적으로 2004년 탄핵의 혹폭풍을 맞아서 민주정이 대승을 했죠. 최초의 단독 과반을 만든 게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열린 우리당이었거든요. 이때 보수라고 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위기감. 진보가 정권을 잡았더니 과거 반민특위도 우리가 무력화시켰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 친일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친일 진상조사를 하고 재산을 환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서서히 학계에서만 들렸던 뉴라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뉴라이트가 처음에 등장해서 이제 아시겠죠? 노무현 정부 때 친일 과거사를 정리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위기에 모였을 때 이제 뉴라이트가 그 반민족 행위라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이론을 깨는 걸 들고 나오니까 한나라당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한나라당은 만세를 불렀죠. 와, 이런 이론도 있었구나. 이걸로 싸우자 하면서 이제 한나라당은 뉴라이트와 결탁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가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냐? 수구 좌파라는 말을 씁니다. 운동권 청산, 수구 좌파. 한동훈이가 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시죠. 수구 좌파 운동권 청소년은 이 뉴라이트가 썼던 말들이에요. 거기에 수구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 좌파나 수구 보수나 이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2005년은 11월 7일 날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가 일어나요.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가 2005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어떤 사실상 제2의 반민특위에 맞서서 나온 게 바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이때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탄생을 할 때 이때 참여를 하면서 대단히 난리친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예요. 얘네들이 사실상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동조를 하면서 힘을 실어준 게 미래의 권력자라고 불렸던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그 당시에 손학규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나가서 이제 이 대회에 참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뉴라이트가 2007년도 겨울에 있었던 대선에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이명박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이명박 지지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 한나라당 정치 멘토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정치 멘토, 어떻게 보면 정치 브레인은 누구냐면 민주연구원이죠, 여러분들. 민주당의 정치의 정치 브레인 컨트롤 타워는 민주연구원이고, 국힘당의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정치 브레인은 어디예요? 여의도 연구소였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 2007년도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누가 들어가냐? 안병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에 일본에서 교환 교수로 가서 뉴라이트 사상을 승계받고 전향했던 2007년도에 여의도 연구소장이 바로 안병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뉴라이트의 창시자죠. 그래서 이 안병지가 서울대 경제학부 지금이야 명예교수지만 그 당시에 교수였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한나라당이 뉴라이트화되기 본격적으로, 이 뉴라이트라는 기존의 어떤 반공과 이데올로기의 어떤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뉴라이트가 이제 역사를 재단화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의 후광을 받아서 들어갔던 자가 바로 김태효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김태효. 그 김태효가 누구냐? 지금 이명박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금 어딨죠? 국가안보 1차장인가? 그렇죠. 김태효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김태호가 아니라 김태효. 김태효는 2007년에 뉴라이트의 안병직과 함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시초이자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명박근혜 정부 저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민주정부 10년을 거칠 때 사실 보수가 괴멸됐다고 생각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우리가 권력을 잡고 민주진영이 10년간 정권을 유지했을 때 자네들은 이제는 반공과 이데올로기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처절한 반성을 했던 거예요. 그때 꿈틀거렸던 게 뉴라이트고 그 뉴라이트와 손잡아서 바로 이명박이가 내세웠던 게 뭐 주가 3,000포인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막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던 거죠. 그게 뉴라이트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에 그 당시에 이명박이가 대선을 도전할 때 한나라당의 이념적 기반이 이제는 뉴라이트 사상으로 변했던 겁니다. 뉴라이트 사상이 한나라당, 즉 2007년 이명박 대권 때 여의도 정치연구소장이 바로 안병직이었고 그 안병직이가 만들어내면서 그때 이제 그 이념적 사상이 한나라당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뉴라이트가 이제 정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정치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역사 전쟁, 교과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병지의 제자라고 얘기했던 이영훈이가 이 시기에 한나라당 이 시기에 만들었던 책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인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들었죠.
응?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일부러 저것들이 이제 띄웁니다. 이 뉴라이트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제 역사학계 논쟁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이상한 이론을 갖고 나오죠. 그러면서 학계에서 논쟁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학계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제 36년 수탈 기간 동안 여태까지는 우리가 약탈과 수탈에 의해서 일본은 지배받았다라는 게 역사학계에 이미 끝난 어떤 진단이었는데 뜬금없이 식민지 근대화, 식민지가 대한민국 조선의 발전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됐다라는 이상한 이론을 갖고 나오면서 학계에 사실상 충돌이 한번 발생하면서 역사 전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일제가 여태까지 일본을 그대로 대변하는 뉴라이트의 사상. 일제 시대 때 강제로 우리나라 토지 조사를 하죠. 수탈의 목적으로. 그게 근대적 토지 개혁이라고 포장을 해주고 쌀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농가들에게 수탈을 해갖고 가면 이거를 산미 증산 계획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농업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이끌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한테서 쌀을 수탈해 갔던 것은 전쟁 군량미를 쓰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수탈해서 얘기했는데 일본의 쌀 수탈을 뭘로 둔갑시키냐면 조선이 일본에다가 쌀을 수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은 국권이 없었죠. 국권이 없었는데 무역이라는 건 여러분들 수출과 무역은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쌀을 보내는 게 이게 수출이 됩니까? 수탈이죠. 응? 그리고 이놈들이 얘기하는 게 일제시대 때 학교가 들어서고 철도와 도로와 항만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학교를 세운 건 뭐죠? 영구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민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갖고 민중의 자각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진짜 우리나라의 언어마저도 여러분들 언어 말살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가리키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영구 조선을 일본 하에 넣기 위해서 식민지 교육을 했던 것이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도를 깔았을까요? 아니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최첨 방어기지로 쓰기 위해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철도와 항만과 도로를 까는 것을 우리나라 건설을 주요 기간 산업에 인프라를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근대 문명의 발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제 시대 때 조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를 언제 갑자기 이렇게 싸우나 보세요. 자발적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 나왔나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부터예요. 이명박 정부부터 갑자기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거 갖고 시비가 붙지 않았는데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자발적 행위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학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민족을 반역했던 친일 세력들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 고등교육과 재산을 갖춘 실력 있는 집단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에 빌어붙어서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반민족 행위자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화의 주역으로 만든 겁니다. 근현대화의 주역. 그래서 친일 세력을 받아들인 이승만, 그런 친일 세력을 처단하지 않고 이승만 정부에서 그대로 쓴 것은 이승만이 문명하고 자본주의로 이끈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엘리트들을 이승만 정부에서 써서 자본 문명화를 시켰고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꾸고 문명화를 시켰고 자본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걸 이끈 게 바로 이승만이다 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인적 재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경제 발전을 매진한 게 바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였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받아들여서 한일 협정을 이뤘고 그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위한 독재는 수단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박정희 18년간의 독재 시대를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었고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이 박근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뉴라이트의 사상이에요. 박정희를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한나라당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이승만 하면 3.15 부정선거 4.19 혁명에서 늘 4월 달들만 되면 깨갱 하고 있었던 한나라당인데 박정희 하면 18년간 장기 독재 정부를 해갖고 뭐 간첩 조작을 해서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막 이걸로 갖고 깨갱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문명화를 지켰고 자본주의로 가는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일으켰던 독재자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선도자를 만들어 놓는 이런 이론이 얼마나 한나라당이 볼 때는 이거다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집단의 사상을 한나라당은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그 친일파 박정희를 독재자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뿌리를 근대화의 과정에 독재는 그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론이 등장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결국 어떤 안병직이나 이영훈 이 두 명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불리했던 역사를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한나라당의 정신적 정치 멘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 어떤 뉴라이트의 사상이 안병직이라는 자와 이영훈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냐? 아니죠.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수입된 거죠. 일본에서 안병직이가 1984년에 교환교수로 갔다고 아까 말씀드리죠. 근대 세계 사상의 재검토라는 일본의 논문을 읽습니다. 근대 세계 사상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을 읽고 근대 조선의 경제 구조 1992년 막 이런 게 막 거기서 나와요. 일본에서 막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를 그러니까 안병지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근대 조선의 경제 구조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1992년에는 근대 조선의 수리 조합 연구라는 논문 2개를 발표해요. 이 연구의 자금이 바로 도요타 재단이에요. 바로 이게 도요타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도요타 프로젝트에 의해서 안병직이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도요타 재단의 자금으로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재평가를 한 거예요. 배우는 일본의 도요타 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이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희망이죠. 일본 자금에 의해서 안병직이라는 자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만든 게 여러분들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들어봤어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이때 그 안병직과 이영훈이 함께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학계에서는 낙성대파라고 해요. 낙성대파.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경제학자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을 포섭하기가 쉽겠습니까? 경제를 전공한 사람을 포섭하기가 쉽겠습니까?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역사학자는 경제를 제쳐놓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역사학자를 포섭해서 본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신해서 설파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역사학계에서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조선이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엄청난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낙성대파나 뉴라이트의 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경제학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잘 모르시는데 한때 이 안병직이라는 사람은 진보학자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안병직이라는 자는 원래 진보학자였는데 얘가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의 어떤 그런 책을 읽고 일본의 돈 맛을 보더니 전향을 한 거죠. 이게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이 풀릴 거예요. 역사계만 갑자기 이렇게 합류를 해준 거냐? 아니다. 얘네들이 이제 안병직과 이영훈, 즉 안병직이가 2007년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하면서 이제 발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역사학계를 넘어서 이제 운동권을 전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운동권에서 전향을 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듯 신지오 들어봤죠? 신지오 여태까지 전향한 운동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안병직인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신지오, 심재철 이런 자들이 이 뉴라이트의 한마디로 운동권에서 배신하고 전향했던 자들이 오히려 뉴라이트를 신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안병직이나 이영훈은 학자군에 속하고 김영환, 조혁, 한기용, 홍진표, 신지호 이런 사람들은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고 이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외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그렇죠? 자기네들이 운동권을 하면서 진보적인 어떤 학생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민족을 배반을 했던 이 친일파들과 손을 잡기에는 너무너무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운동권 시절에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치가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뉴라이트와 결탁을 하면서 얘네들이 외쳤던 게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인 거예요. 북한의 민주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고 그래서 2007년 때부터 이제 전향한 운동권들은 북한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가치하에 뉴라이트의 한 외곽 조직이 돼버린 것이고 뉴라이트는 역사적 학군의 집단이 된 것이고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들도 이제 뉴라이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김진홍 목사와 서경석 목사예요. 김진홍 목사나 서경석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에 합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북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으로 결합시켜 갖고 뉴라이트가 한국 보수의 새로운 흐름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한국 보수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한 거죠. 언제까지 빨갱이 타령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 보수의 어젠다가 된 거예요. 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그냥 어떤 새로운 우파들의 바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띄우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청산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제 부딪히기 위해서 만든 거죠. 2004년 11월 8일부터 2005년 2월 23일까지 거의 한 3달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한 4달 동안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서 총 25회 4달에 25번의 기획기사를 동아일보에서 실어줘요. 뭐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25번이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이 뉴라이트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사를 실어줘. 여러분들 오늘날 윤석열의 입에서 허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언제부터 얘네들이 한나라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언제부터 이렇게 떠들었나만 보십시오. 그 전에는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저쪽에서 민주정의당, 그렇죠? 민주정의당, 한나라당 이런 당명을 쓰다가 이제는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가 떠드는 게 뉴라이트의 시대와 함께 뉴라이트의 이명박 정부의 정권 학계가 결국은 운동권을 포섭하고 운동권이 시민사회를 포섭을 하고 그 시민사회가 결국 뉴라이트와 합세가 되면서 얘네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전향한 운동권 신지어가 자유주의 연대라는 걸 만들어요. 자유주의 연대. 그래서 2005년에 뉴라이트가 전국연합이 만들어지고 2006년 4월에 뉴라이트 재단이 창립되고 이사장에 안병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친일의 역사는 와 미국의 굴종을 국제관계였다라고 포장을 하고요. 박정희, 얘네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도가 분쟁지역이다라고 처음 떠든 게 바로 안병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다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과 독도에 관해서 싸울 때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실질적 소유권을, 지배권을 뺏기 위해서 이 분쟁지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대놓고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2007년대 이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본의 입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이 경제 침략할 때 기억나세요? 일본이 경제 도발할 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늘 입에다 달고 있었던 말이 있어요. 괜히 건드렸다.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라. 지금 윤석열도 똑같죠. 그냥 얘네들이 여러분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건드렸다. 일본을 건드리지 말고 자극하지 말아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그 지금 뉴라이트의 실세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한일 위안부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강제징용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돈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이 정부가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라. 일본은 과거로 회귀해서 극우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일본에게 굴종적인 외교를 하고 미래와 이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가 정치 세력화되는 결정적인 게 2007년도에 박근혜와 친박과 친이가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 뉴라이트가 이명박을 지지를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이가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뉴라이트가 전국연합이 뒤에 붙으면서. 그래서 이명박의 어떤 대선 때 여의도 정치연구소장을 제가 한나라당의 정치연구소장이 안병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병직이가 바로 이명박의 어떤 정치 슬로건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실용주의 노선, 선진화를 만들어야 된다. 비핵 개방 3천 이런 것들을 다 안병직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반을 만든 게 바로 뉴라이트예요. 그 뉴라이트의 바로 여의도 연구소장이었던 안병직이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반을 통째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 뉴라이트의 정치권 진입 시기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 요직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김태효뿐만 아니라 이 뉴라이트의 어떤 그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사회 여기저기 막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알듯이 이상한 애들이 여기저기서 관제 데모에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정경련이 뒤에서 돈을 뒷받침해주고, 언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죠? 안정권이나 이런 김상진 이런 애들은 없었어요, 우리 민주진영에. 갑자기 이런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데모하는 꾼들이 나타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죠. 이때 뉴라이트들이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실세로 들어가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갖고 그게 바로 자유주의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뉴라이트의 어떤 지지를 하면서 옹호하는 단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게 친일과 독재를 재평가하라. 친일을 재평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박정희가 될 테고, 친일과 독재를 같이 재평가하라면 이승만이 되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2008년 때부터 친일과 독재를 재평가하자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바로 역사전쟁인 거예요. 역사전쟁. 다 이제 기억나시죠? 왜 이명박 때 역사전쟁이 일어나냐? 친일과
독재를 재평가해야지 보수가 반공 타령을 안 하고 새롭게 진보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사실상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역사 전쟁 일으킨 게 바로 건국절 논란인 거예요. 건국절 논란. 그래서 뜬금없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지우고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서 건국의 아버지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승만을 가장 세탁하기가 힘들었겠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세탁하는 게 가장 이 뉴라이트가 생각할 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승만, 박정희를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지주, 정신적인 지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얘네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06년 동아일보 기고에 안병지기가 이런 글을 써요.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이영훈이가 쓰죠.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그래서 2007년도 광복절을 갑자기 이명박이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이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를 한나라당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요. 사실상 지네가 2008년도에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자고 하면서 법률 개정안을 하고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이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철회는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가 딱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박이가 권력을 잡죠. 그래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일어났던 사실 얘네들의 역사적 단계가 있었죠.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기억하시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의 윤상현, 박근혜를 누나라고 한다는 윤상현이가 건국절 제정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다시 발의해요. 처음에 철회됐던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진보 지정의 큰 저항을 받고 철회했던 법을 2014년 박근혜가 정권 잡고 윤상현이가 건국절 제정 법안을 다시 발의해요. 그 다음에 2018년 자유한국당 심재철, 김문순, 문재인 정부 때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과 김문순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를 발족을 해요. 이게 역사전쟁의 1라운드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역사전쟁과 함께 같이 세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과서 문제인 거예요. 친일과 어떤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과서 문제를, 그게 바로 교과서 2라운드이죠. 역사 교과서 파동 처음에 언제 일어났냐면 2005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2005년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친일 청산을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뉴라이트가 2006년에 창설됐지만 이때부터 이 뉴라이트 연합이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교과서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한나라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는 2005년도, 6년도, 그러니까 저들이 역사 전쟁, 교과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대부분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를 많이 썼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역사를 부각시키고 북한을 어떤 우호적으로 썼다라고 하면서 금성출판사를 막 공격을 해요. 좌편향 교과서다. 그래서 좌편향 교과서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운동을 선언을 해요.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2005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다가 2006년도 11월에 저들이 대한교과서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병직 주도로 자기네들이 보수도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과서 1라운드가 터졌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안병직이 주도로 대한교과서를 만들기로 하고 추진을 하죠. 이 대한교과서에는 어떤 게 역사적으로 세탁이 돼 있냐면
5.18은 소외 지역에서 반발했던 국지적 성격의 항쟁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축소를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87 민주화 항쟁은 우리가 누가 봐도 결국 87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은 더 크게 보면 80년 5월의 광주였어요. 그 5월의 참상을 대학가에서 소리 소문 없이 퍼지면서 박종철 고문치사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면서 87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했고, 전두환 물러나라는 대동단결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사실상 87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 대한교과서나 이 뉴라이트가 87 항쟁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이승만이가 자본주의를 확립을 하고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먹고 살만해져 갖고 87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87 민주화 항쟁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이상이 얻으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들고 일어났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게 바로 2006년도 1차 교과서 파동이었어요. 이때는 민주 진보 진영이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었죠.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아예 대한교과서라는 것을 채택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으면서 사실상 대한 역사 교과서 전쟁은 우리 진보 진영의 완승이었어요. 1라운드. 근데 얘네들이 이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죠. 이명박이가 권력을 잡고 나서 교과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성교과서나 이쪽에는 수정을 요구하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나베예요. 나베가 갑자기 나베라는 아베의 어떤 7.18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나베 했던 이유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나 뉴라이트 교과서의 어떤 얘기를 옹호했던 말을 시작해보면서 나베가 7.18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경원이가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을 만나고 왔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강연을 해요.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부 교과서에서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명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이 뉴라이트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뉴라이트가 이미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나 뭐 하여튼 원내대표나 뭐 할 때 나경원이가 건의를 해서 이명박이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금성출판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들이 수정을 해요. 수정 권고안을 발표해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대한교과서 안병직이 만들었던 대한교과서는 실패를 하고,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학사 교과서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우리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 때 모든 교학서 교과서 안에 들어갔던 게 안병지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교학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거예요. 그때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기긴 했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냐? 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차 교과서 파동, 이게 오히려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빠가 7.18로 다카키 마사오로 불리는 게 너무너무 싫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승만을 경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경제적 신화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대한교과서가 아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대한교과서나 이런 교과서가 아니라 박근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예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얘네들이 아마 제가 그때 직접 취재를 갔었어요. 어디서 이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냐면 대학로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어디 숨어서 하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제가 같이 가갖고 실시간 라이브로
저 국정교과서 집필하는 집필자들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프리카 TV로 그 당시에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자들이 누구냐?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지원을 받고 전국경제연합에서 그 지원을 받았던 게 이런 김상진이나 이런 그 안정권이가 나타나기 전에 가장 1세대로 극우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추성이 이름을 까먹었다. 누구 있죠? 추성회인가? 나랑 싸웠던 추선이 얘네들이 사실상 김상진 이런 안정권의 1세대 추선이 주옥순 1세대 이 새끼들이 이 뉴라이트와 연합을 해서 관제 데모를 했던 놈들이 추선이와 주옥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어져서 이제 안정권 뭐 김상진 이쪽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교과서 그러니까 2013년 박근혜 시대 때 교과서 파동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서 일대 사태가 벌어졌고 2013년 9월에 김무성이가 이제 나섭니다. 이 뉴라이트와 가장 결탁돼 있는 집단이 누구냐면 나경원과 김무성이에요. 김무성은 박근혜 정부 때 근현대사 연구 모임이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좌파와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들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니까 이것도 우리 시민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됐지만 이제 국정 교과서에 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하게 나왔었죠. 그때 이제 김무성의 조부의 친일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나경원은 여러분들 일본 자유대 창립 기념식에 가다가 이게 무슨 인터뷰가 걸렸죠. 가다가 이게 무슨 행사인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뭐 자위 뭐 그런 행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 자위가 된 거예요. 말을 흐려요. 자위대 행사라고 알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위 뭐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유대 행사 지금 이게 어떤 행사인 줄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자유대 행사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자위 뭐래서 나 자위가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경원이가 어떤 우리 어이없는 일본의 외왕의 생일 파티에도 그 다음부터 어떤 국민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간다라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호텔이 힐튼 호텔에서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경원이가 진짜 이거는 아직도 난 나경원이는 일본의 어떤 사주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경원이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거를 열어요. 이거 제목 보세요.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 구축을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토론회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요.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의 구축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나경원이 주도로 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 미친 거죠. 저거 나고 나서 나경원이가 뭐라고 비판적인 소리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당은 영국의 보수당이다. 154년이 됐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일본의 자민당이다. 59년간 끊임없는 개혁을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일본의 자민당의 어떤 이 개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나경원의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자민당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의 자민당은 아베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만든 A급 전범이에요. 그렇죠? 기시 노부스케가 만든 A급 전범이 만든 정당이 바로 자민당이에요. 자민당이 끊임없는 개혁을 했을까요?
자민당은 끊임없는 과거로 회귀해서 극우가 형성된 게 바로 아베가 정점이었죠. 일본의 자민당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오히려 아베가 들어오면서 극우가 일본에서 굉장한 다시 군국주의의 부활을 걱정할 정도로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나베예요. 그러면서 일본 보수주의에서 배우겠다. 이게 나경원 발언이에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그동안 그냥 나베 소리 들은 게 아닙니다. 2019년 일본이 문재인 정부 때 경제 도발을 할 때 나경원 발언이 어떠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 분열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반민특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 조선 민중이 대부분 반민특위를 찬성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나베는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 분열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는 과거 친일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을 자극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을 넘어설 것입니다. 할 때 우리 소름 돋았잖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래야 되지 않냐. 단 한 번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세고 경제적으로도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겨갖고 욕을 먹지만 나는 3.1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할 때 와 저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난 소름이 끼쳤었어요 그때. 아 드디어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잡은 우린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때 정말 이때 문재인 정부 때 나경원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 일본을 자극하지 마라. 일본을 자극하지 마라. 일본을 자극하지 마라는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겐 고개 숙여라. 일본은 큰 나라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다. 김무성이는 어떤 짓을 했냐? 여러분들 식민지 근현대화론이는 뉴라이트가 만든 이론 중에서 자학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자학사관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선 말기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할 때 우리나라 이완용, 송병준 수많은 내각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학사관이 뭐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너무 슬프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은 부정의 역사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뤄줬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게 이 뉴라이트의 생각이죠. 역사라는 것은요. 슬픈 역사도 역사고요. 비참한 역사도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그런 슬픈 역사 그리고 비참한 우리 민족의 과거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다시는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똑같은 모욕적인 국가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역사를 본인들 입맛에 재단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하죠. 그리고 이승만을 국부라고 얘기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했던 바로 김무성 지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건 만천하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뉴라이트가 언제 태생됐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나 자유민주주의 왜 쟤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든 게 이승만의 근대화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친일파냐 아니냐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친일파냐 아니냐의 기준을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에 친일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2024년에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일제 식민시대 때 살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새로운 뉴 신친일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친일파냐 아니냐의 바로 역사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친일파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2024년의 신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자들은 엘리트였고 대한민국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떠드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신친일파인 것이죠. 응? 단지 친일파냐 아니냐 일제시대 때 부역했냐 아니냐로 따지는 게 친일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2024년 21세기의 신친일파들은 과거 일제 식민 시절의 수탈과 학살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아직도 일본이 대한민국 조선의 근대화의 발판이 됐고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승만 박정희가 건국의 아버지고 경제의 아버지라는 이런 말든 독재를 미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하에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21세기 친일파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들이 정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길거리나 친구들 만나갖고 저것들 친일파냐 그러면 요즘 친일파가 어딨어 라고 얘기할 때 지금의 친일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죠? 지금의 21세기의 친일파의 기준은 민족의 치욕적인 일제 식민지 국권 침탈의 세월을 미화시키고 이승만 12년간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의거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18년 장기 독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말살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를 경제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경제 도학의 뭐 대한민국 근대화의 어떤 뭐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신친일파시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뉴라이트리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 일제시대 때 폭력적 수탈은 없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폭력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다. 그 이면에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뉴라이트의 실체입니다. 폭력적 수탈은 없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도 자발적이었고 일본의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징용 피해자들도 자발적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라이트의 실체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